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봄이에 와서 그런가요? 두 분 오늘 아주 화사하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저야 뭐 늘 항상 이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막내로서 사랑합니다. 상큼 발랄을 담당하고 있죠. 뭐 우리 박대리야 뭐 말해 뭐합니까? 항상 뭐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고 있고 우리 부담스럽게 웃고 있는 김 과장님 네.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 출장에 특별히 이 상사 스트레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올 봄에는 말이죠. 진짜 산이든 바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 드라이브 쫙 달려라 환희 시원하게 쫙 가면서 이 제 안에 숨어있는 이 질주 본능 요걸 한번 좀 일깨워 보려고요. 도로의 무법자가 여기 있었네. 그거 광기예요, 광기. 김 과장님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안전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오늘 방송 눈 크게 뜨고 보셔야겠는데요. 왜요? 저희 앞만 보고 달린 이 경주마 김 과장을 스타핏하게 만들 또 특별한 뭔가가 있나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OECD 선진국 평균보다 약 50% 높은 수준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 차량, 도로가 연결된 스마트한 교통 환경이 펼쳐지리라 예상됩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교통 안전일 텐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항상 도로 안전을 고민하는 도로안전지킴이 한국교통연구원 우승국입니다. 30년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의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승 남궁성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 네. 올 봄에 멋진 드라이브 계획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운전은 잘 해요? 질문이 좀 그랬나요? 운전 실력은 뭐 이제 거의 탑 정상급이다. 근데 뭐 제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옆에 훌륭한 이 수행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있어요? 예, 성은 네시오, 이름 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는 뿐만 아니고 요새는 이 같은 목적지로 뭐 향하는 그 차량이 뭐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신호 대기 시간 이런 것까지 좀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예.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2만 킬로 상공에 위성들이 떠 있거든요. 그게 그 미국에서 방위 목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띄워놓은 건데 200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그걸 민간이 쓰도록 이렇게 열어줬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 4개 이상의 위성의 정보를 GPS 수신기가 수신을 하면 그 수신기에서 위성까지 거리하고 위도, 경도, 고도, 시각 4개 정보를. 미지수. 예. 그러면 4개의 방정식이 세워지거든요. 그렇죠. 미지수 네. 4개. 이게 어려운 말로 4원 4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4원 근데 4차 연립. 우리 초등학교 때 2원 2차 이렇게 XY 푸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푸시면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전자지도에다가 매칭을 시킨 다음에 내가 가는 곳을 입력을 하면 신호 정보, 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적 경로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도 이 내비게이션 어플마다 이 알려주는 추천 경로가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달라요. 아니 이거 어떻게 좀 왜 다른 거죠 이게? 맞아요. 한국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는 어떤 원 전자지도를 쓰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는 각 업체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음식점이나 주유소나 새로 생긴 길이나 없어진 길이나 이런 업데이트는 각 업체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적 경로를 알려주는 알고리즘도 업체마다 그 가중치를 두는 부분이 틀린데요. 예를 들자면 좌회전이 좀 많이 시간 걸리니까 좌회전을 피한다. 이런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 도시교통정보센터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네. 신호등 정보도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비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적지를 넣으면은 지금 100명의 사람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정보도 줄 수 있고요. 그런 원리가 있구나. 내비게이션 기술만큼이나 뭐 도로교통, 도로 위 안전을 위한 기술 점점 진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네, 지난 반세기의 과정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그 도로교통이라든가 여기에 안전을 중심으로 보면
뭔가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는지를 서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차량은 도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도로는 차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속도로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약 4,000km에 그 한 2,000개 이상의 감지기도 있고요. 터널 포함해가지고 한 4,000개 정도의 CCTV로 곳곳을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안 뭐 고속도로에서 표를 내고 나가잖아요. 네.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있고. 최근에는 그 정보통신이나 그런 거 외에도 드론,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명절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교통 단속도 하고요.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뭐 날씨 검지라든가 그 영상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드론까지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속도로에 1년에 통행료를 한 4조 원,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한 4조 정도, 그래서 총 한 8조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이용을 하면 그 거래에 드는 비용을 비약적으로 줄여서 그 혜택을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요. 특히나 돈이 아닌 정보가 되면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빅데이터 활용 환경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도로 위에 적용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의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렇지. 그리고 막힘 없이 뚫린 도로. 맞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꽉 막힌 도로 보면 제 속에 그냥 꽉 무슨 채증이 얹은 것처럼 답답한데, 근데 가끔 보면은 사고나 이런 게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 없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그 맨 앞쪽 거기에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체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어떤 이벤트가 없는데도 그 막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그런 걸 그 유령 체증이라고 하는데 왜 생기냐면 네. 제 앞에 어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예. 아니면 네. 느린 차가 갑자기 껴들면 제가 급브레이크 밟잖아요. 네. 그럼 제 뒷차도 밟고 연쇄적으로. 그 뒷차도 밟고 계속 밟아 나가는데 운전자들이 어떤 것을 보고 그거를 그 행동으로 취하는데 반응 시간이 한 0.5초에서 1.2초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응 시간이 모두 모이면 그게 이제 정체로 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쌓이는 그렇죠. 거네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막 잠자는 질주 본능을 도로에서 깨우겠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좀 넣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뭐 제가 이래봬도 최첨단 과학 기술이 딱 그걸 딱 체험한 21세기형 최첨단 드라이버라고요. 아니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잠깐만, 박대리. 네. 그거 해봤어? 그 머리에 괴상한 갈고리 같은 거 써보고 저 운전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안 해봤죠. 안 해봤지. 네. 그럼 우주선 같은 그 돔같이 생긴 그 안에서 안개 뚫고 비 맞아가면서 운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 안 해봤죠. 됐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 자, 우리 김 과장, 박 대리가 서로 운전 잘한다, 베스트 드라이버다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특별히 교통 정체와 관련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제 예.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두 분 네, 한번 항상 준비돼 있죠. 네. 준비를 했군요. 네.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드립니다. 도로 수를 늘릴수록 교통체증이 줄어든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X죠. 갈렸습니다.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X. 왜요? 도로가 더 늘어나면 네. 사람들이 야 거기 좋은 도로 생겼더라 어. 이런 얘기를 하고 몰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독일의 브라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네. 브라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남산 2호 터널을 3년간 정비한다고 막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브라스 파라독스가 실제 존재하는지 데이터를 전후를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평균 속도가 막은 다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쪽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몰림을 안 하니까 좀 퍼져가지고 분산이 오히려 분산이 돼서 체증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도로를 무조건 공급한다고 체증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어떤 그 도로의 소통을 높이는 방법은 예. 자가용 운전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절대적으로 차의 대수를
방법. 예.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교통 정보를 잘 따르면 정체가 감소된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맞죠? 이번에는 마음이 통했어요. 네. 뒷집도. 정답 뭘까요? 이번엔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네? X입니다. 아니 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교통정보를 받고 10명 중에 두세 사람이 자기가 원래 하려던 의사결정을 바꿨을 때 가장 최적한 상태가 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1990년인가요? 교통방송국이 처음 개국할 때 일이었어요. 영동대교가 현재 정체 중이라는 방송이 오후 2시경 나갔습니다. 15분 만에 영동대교가 뻥 뚫려버리고 잠실대교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쪽으로 갔구나. 예. 쉽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막힌다는 도로 다 몰리게 되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겠죠. 더 막히고 네.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요 정도의 의사결정을 바꾸도록 해주는 게 교통정보의 분산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퀴즈 대결에서는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박대리가 승리했습니다. 역시나라니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진 걸로 할게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어딘가에선 이 수많은 연구와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뭐야 이거? 아, 불안한데? 오? 우리 김 과장님 그동안 여기저기 출장 다니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은 진하게 드라이브 한번 하고 와요. 드라이브? 대표님은 웬일이지? 아, 드디어 대표님이 또 이 김 과장의 이 진가를 또 알아주셨구만. 그럼 드라이브 어떻게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 이쪽으로? 오케이. 잠깐만. 근데 저번에 수소 에너지 할 때도 대표님한테 한번 낚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 진짜 맞아요, 피디님? 맞다고요? 진짜 갑니다 그러면? 아닌데 이거 분명 아니 진짜 맞아요? 아유, 우리 김 과장 의심이 너무 많네요. 아유,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요. 자, 어찌됐건 드라이브 하러 도착한 이곳은요. 이거요? 이거 타라고요? 아니, 이것 보세요. 드라이브 하라고 하더니만 이게 진짜 드라이브 맞나요? 아니 뭐 비슷하네요. 허허, 버스 시뮬레이터 이게 뭐야? 아, 나 대표님한테 내가 또 낚였네 진짜. 뭐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드라이브 한번 해봐야겠죠. 뭐야? 버스네 진짜? 수동이에요? 아우, 수동은 오랜만이라서 긴장되더라고요. 진짜 도로 같아요. 실감 나는데요. 허허, 좀 껴야 되는데. 대형 버스 운전은 처음이라서 주행 시선도 낯설고 차선 유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오, 시끄러. 오. 그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진짜 모니터에 김 과장 얼굴이 다 나오네요. 아니 뭐 지금 얼떨결에 가상으로 운전하긴 했는데 아니 진짜 드라이브도 아니고 근데 또 버스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못하는 게 뭐야? 아이 근데 어쨌든 진짜 드라이브는 아니라서 이게 뭐가 좀 아쉬운데. 진짜 리얼한 드라이브를 원하십니까? 아, 그러면 원하죠. 뭐야? 진짜 리얼한 드라이브 한번 하러 가시죠. 네, 저 진짜 리얼한 정말 찐 드라이브 원합니다. 네. 멈추고 나와서 저희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까 그 목소리 주인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시뮬레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진 책임입니다. 예, 일단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딘 거예요? 이곳은 운전자 주행 행태를 분석하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입니다. 도로교통 시뮬레이터 센터요? 이 우주선같이 커다란 도문이요. 바이브레이터와 액추레이터, 리니어 모터를 통해 차량의 이동 행태를 90% 이상 재현하는 장치입니다. 오, 진짜 차가운 데 있어요.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고해상도 프로젝터와 360도 스크린이 설치돼서 실감나는 주행을 구현하죠. 책임님, 너무 생뚱맞은 곳에 갑자기 차가운 데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것도 낚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저건 뭐예요? 이 장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의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뇌파요? 네, 실시간 운전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이 주행 시 불안감이나 안정성 같은 걸 분석하는 데 쓰이죠. 잘못했어. 일단 타보시죠. 아유, 제가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다고 사서 고생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거랑 같은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표정이죠? 깜짝이야. 언제부터 타게 셨어요? 네, 이걸 쓰셔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뒤를 쳐다보는지 도와주는 이제 장비입니다. 와, 돔이 직접 움직이네요. 제가 탄 차량이 주행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출발합니다. 차로로 차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아니에요, 여기? 네, 맞습니다. 처음이라서 천천히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오! 부딪힐 뻔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갑작스러운 정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환경 구현이 가능한데요.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는 기상변화 체험부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심야 시간대 주행까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들은 상황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진짜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저 대표님, 진짜 지금부터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왜 이러세요? 왜 이런 거요? 고란인가요? 고란입니다. 설마 고란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런가 봐요. 놀란 마음에 갓길 쪽에 일단 정차를 했는데요. 사장님, 내리셔야죠. 우리 김 과장 어떡해요? 많이 놀랐나 봐요. 아유, 저 다크서클 좀 보세요. 아유. 정말 리얼한 드라이빙 맞네요. 운전 경력이 높다고 해서 다 운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사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 그거 저 지금 아직도 이게 심장이 놀래가지고 멈추질 않아요 지금. 만져보세요 여기. 남자는 안 만지. 아예 엄청 뛰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급정거 사항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흔하진 않지만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뭐 좀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수집이 가능하고요. 운전자가 언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확실하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오케이, 저는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또 있습니다. 뭐가요? 리얼 드라이빙 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리얼한 게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 이 긴 시간 뭐죠? 여기에?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그 고속도로 그 체험했던 그 장소 아닌가요? 아니죠. 다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까는 고속도로였고 예. 지금은 도시구죠.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이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이렇게 높게 설치한 겁니다. 요즘 도로 주행하다 보면 많이들 보시죠? 방지턱 같은 횡단보도인데요.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감속을 하게 되고 보행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도심 속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설계가 현장에 반영되는데요. 속도나 교통량을 줄여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 정언어가 대표적입니다.
깔은 또 다른 점이 이제 차로 폭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확실히 좀 좁아지긴 했구나. 예. 그래서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 가상의 드라이빙이 현실의 안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군요. 와, 이 앞으로 지금 보여주신 이 가상 시뮬레이터의 활용 방향 굉장히 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도로 설계, 도로 안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에까지 나가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들어보니까 이 가상 시뮬레이터가 결국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모두 다 챙긴다는 거네요. 그 얘기인즉슨 껌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다가 5만 원 죽는다. 한마디로 와. 도로 위에 뭔가를 설치할 때 그냥 대충 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수많은 실험을 거치고 또 데이터 분석에 최첨단 과학기술의 도움까지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 가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왔는데 아니, 박사님 그 아까 이제 쌓여 있던 그 축적된 그 데이터들 이게 실제로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도로에서 어딘가를 갈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숫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았다 나쁘다 정도의 반응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저런 시뮬레이터 시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수량화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준도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왜 자율주행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과연 몇 킬로일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지 몇 킬로가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어내서 저희가 설계에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교통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사용하는 겁니다. 도로 위의 교통안전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만 3,310건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경우가 바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거예요. 교차로가 2개 이상의 다른 방향의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네. 그 위험할 수밖에 없죠. 운전자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운전자 시야가 한 50km 정도 달린다고 보면 한 60도 정도 시야각이 나오고요. 네. 더 빨리 달리면 이 시야각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그 뭐 사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교차로에서 또 위험한 거는 우회전할 때 그 회전 반경이 네. 크면은 빠르게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이렇게 건너가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냥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소통이나 자동차 속도에 좀 그 뭔가 중점이 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예. 그 회전 방향이 컸는데 최근에 이제 사람 중심 이런 이제 설계를 해서 그걸 좀 작게 만들고 있고요. 신호 확실히 지켜주시고 우회전할 때 꼭 서주시고 이러면은 뭐 교차로에서 사고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조금씩 느꼈던 게 네. 건널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횡단보도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횡단보도는 이제 최소 보행 시간이 있는데요.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 시간. 보통 횡단보도를 진입할 때 드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7초 정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1m당 1초. 그래서 1m 당 1초. 그 횡단보도 거리가 32m면 32초 플러스 7초에서 39초를 잡아줍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어디까지나 최소로 이렇게 갖추라고 하는 거고요. 네. 교차로의 크기라든가 거기에 어떤 차량, 그 다음에 차량 속도, 뭐 교통량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줍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의 목적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학교 앞이나 이런 곳들도 좀 더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차로에서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 보행자들이 이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신호등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떨 때는 신호가 그냥 술술 뚫려가지고 한 번에 갈 때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 꼭 가다가 또 바뀌고 그 또 번 멈추고 걸려. 가다가 멈추고 이런 경험도 분명 있을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신호를 제어하는 거죠?
교통신호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고정식 운영 방식입니다. 24시간 내내 같은 녹색 시간과 주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간단한 방식이긴 한데 교통량과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적색이 있을 때도 있고 차가 없는데 녹색을 주기도 합니다. 이 방식보다 한 번 더 진일보한 방식이 TOD 방식이라는 건데요. TOD는 영어로 Time of Day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시간대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교통량을 조사하셔가지고 방향별 교통량 분포에 따라서 녹색 신호 시간을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보다 또 좀 더 진일보한 방식이 감응식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감응식 제어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지기를 통해서 검지를 해서 그 검지가 된 곳에 녹색 신호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교통량이 아주 낮은 밤 시간이나 아니면은 교통량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에 적용을 하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검지기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지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도로 포장면 아래 매설하는 경우가 있고 카메라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면 아래 매설하는 경우는 이게 차량 중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의 어떤 조도가 변할 때 예를 들어서 낮에서 밤 시간으로 바뀌는 그 시간대에 그 에러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감응식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는 않고요. 반감응식 제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간선 도로는 고정식으로 두고요. 그거와 맞닿는 부도로는 감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매우 많고 그거와 만나는 부도로에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간선도로에 계속 녹색을 주고 싶은데 가끔가다 부도로에 이제 차량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때만 이제 부도로에 녹색 시간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간선도로에 녹색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녹색 신호 연동,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운전해 가면서 녹색 신호가 계속 이어지는 그 연동 제어에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이 없이 제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회전교차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시간당 한 600대 이상이 돼야 신호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 신호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교차로에 대해서 중앙에 동그란 어떤 섬을 만들어 놓고 돌면서 그대로 진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비록 서행하지만 교차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낮은 그 교차로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기는 각 그 방향의 녹색 신호의 합인데요. 녹색 신호를 교통량이 작은데 많이 주면 불필요하게 서니까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그 지체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교통량이 많은데 주기를 녹색 신호를 짧게 주면 그 한 주기 내에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를 했다가 정지를 했다 다음 시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섰다 출발하는 지체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 신호 또는 주기는 교통량에 비례해서 길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신호교차로에서는 주로 80초에서 180초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주기가 필요하고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가장 교통량이 많은 방향을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로 만들어서 그 방향을 없애고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교차로의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기하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신호 운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심 도로를 벗어나서 고속도로로 한번 나가 볼게요. 김 과장님,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뭐 설, 뭐 추석 이런 명절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향에 빨리는 가고 싶은데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많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명절에 고향 가기 전에 꼭 하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 예보죠. 교통예보면 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듣는 건데. 그렇죠. 오늘 또 KBS 간판 또 뉴스 아나운서. 맞아요. 이거 한번 좀 많이 나온 김에 한번 좀 들려주시죠. 뉴스 약간 그 톤으로. 이번 설에는 설 당일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최대 정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 역시 KBS 간판 아나운서. 대표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왜 교통 예보 얘기를 꺼냈냐 하면요. 여기 계신 남궁성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 예보관이셨다고 합니다. 저희 또 최초 이런 거 타이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가 생긴 지 한 50년 됐죠. 반세기가 됐는데 2007년이 됐을 때 추석 명절 때 엄청난 정체를 저희가 겪었어요.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습니다. 5시. 네. 극심한 정체, 국민들의 원성, 반세기 동안 이어진 고속도로의 수준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연구원으로서 제가 최초의 교통 예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용할지 마음을 꿰뚫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데이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 한 2,000개 이상의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도 한 4,000개. 고속도로 오가는 표를 사는 기록 데이터를 가진 통행 시간. 네. 심지어는 그 휴게소의 매출 현황까지도 환영을 합니다. 평상시 명절 그 시기에 나오는 매출이 아직 안 나왔으면 차량들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거의 생각할 들어맞습니다. 수 있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10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네. 바뀌질 않아요. 오전에 막히고 오후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면서 저녁 시간 무렵 전국의 고속도로가 거의 다 원활해집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명절을 지내려면 최소한 그 전날 저녁 시간 전까지는 가야 돼요. 아무리 막힌다는 정보를 줘도 그 명절 당일 전날 오전에 그렇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번 명절 전날 오전에 출발하시는 분은 이번 명절 기간 중 고향 가는 길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때의 인상적인 그래프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오전에 들어올 차량들의 약 20%가 덜 들어왔고요. 그 덕분에 오전에 꽉 막히던 정체가 상당히 완화가 됐고 대신 오후 내내 조금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교통정보 분산의 효과였고요. 교통정보를 교통 분산을 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남 박사님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고속도로를 지배하는 자, 고속도로의 뭐 지휘자, 고속도로의 모차르트? 글쎄요. 예,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를 모두를 보면서 마치 제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그걸 하다가 결국 저에게 남는 건 뭐냐면 도로 위에 있는 운전자들은 도로의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도로 운전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자라기보다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폐 얘기하셨으니까 정정할게요. 고속도로 위에 탑자. 우리 남궁성 박사님께서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우승국 센터장님께서는 도심 도로 안전을 위해서 자나깨나 고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속도 제한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안전속도 5030 이게 대표적인 정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전속도 5030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교통 안전 수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개발 국가인 멕시코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그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10만 명당 4명 정도, 우리는 6명.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정책이 안전에 가장 중요한데 유럽의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60년대, 80년대에 이미 그거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언제 도입했냐면 2021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 성장만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안전을 좀 등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21년에 이 정책이 도입돼 가지고 도로교통법이 바뀐 다음에 도시부에서 사람들 많은 것도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지역에서는 그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나 뭐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30 이하로 하도록.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5030 안전속도 5030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넓은 대로에서 그것도 이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5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이거 좀 너무 과도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아주 그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예. 네. 속도를 줄이는 게 보행자나 어떤 교통안전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도로는 좀 과거 관행대로 넓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 제한 표지판만 달면 네. 운전자가 따르지 않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뻥 뚫렸는데 내가 왜 이거를 속도를 줄이냐.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로폭을 막 줄여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도로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불편하네 그래서 줄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잘 적용된 도시가 어디냐면 가까운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이제 차로폭이 3m 넘는 곳이 없고 차로도 가장 많은 게 4차로밖에 안 돼요. 어쩐지. 그리고 어쩐지. 과속 방지턱 엄청 많고요. 맞아요. 카메라 엄청 많고요. 맞아요.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아주 물리적으로 많은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가 소도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카테고리를 좀 묶어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도로는 점점 줄어들고 안전성, 효율성을 높인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교차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기획해보고 그 앞에서 급히 차량 속도를 줄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분명 속도를 줄였는데 왜 단속이 된 거죠? 평소에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잘 안내를 해주다가도 목적지 주변에 왔는데 빙빙 돌라고 한다거나 잘 가다가도 방향을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난감한데 왜 그런 건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그 앞에서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왜 단속된 거냐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원래는 과속 단속 카메라 바로 아래에 네. 도로에 매설된 속도 검지기가 있습니다. 도로에 매설이 된 게 있어요? 두 개를 설치해서 그 두 개를 통과하는 그 시간을 아주 짧지만 그걸 재가지고 속도를 검출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레이더 검지기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과속 단속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속 카메라도 보면은 이동식이 있고 구간 단속 카메라도 있잖아요. 일단 원리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크게 지점 단속에는 이동 단속과 고정 단속이 있죠.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간 단속이 있고 지점 단속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고 좀 전에 설명드린 걸로 가름하고 이동식에는 보통 그 레이저 검지기를 씁니다. 레이저는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감지기가 눈에 들어왔다 하면 이미 그 속도 검지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군요. 예,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간 단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들어간 시간, 여기 나오는 시간, 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평균. 얼마만한 속도로 달렸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말하는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단속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예. 사고는 언제 나냐면 네. 같은 도로를 다니고 있는 차량들 간의 속도 차이가 클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가르칠 때 주변 차가 빨리 달리면 같이 빨리 달려야지 주변 차가 막 100km 달리는데 자기 혼자 50km 달리면 그 주변이 다 위험해지는 네, 겁니다. 네. 맞아요. 실제 교통공학을 보면 차량 간의 속도 분산이 커지면 사고의 확률이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점 단속의 단점이 차들의 속도 분산을 이렇게 낮췄다가 또 높였다 하는 이런 지점들이 생겨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거든요. 교통을 하는 그 제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반길 만한 단속 방식은 아닙니다. 구간 단속이요? 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운전이라는 행위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더해주는 겁니다. 과연 안전이냐? 과연 사람들에게 주는 불편의 가중이냐? 네.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구간 단속의 효율은 굉장히 좋으나
나름대로 또 지점 단속하고 같이 병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비게이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제 가끔 목적지 근처에 가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이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무슨 강강수월래 마냥 계속 헤맬 때 빙빙 있어요. 돌린다.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으시죠? 있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가 많아요. 시골길에서 방금 말씀 시골길에서 그럴 때가 있고 도시부에서는 골목길에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골길에서는 시골은 좀 길이 조그맣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조사를 안 했거나 그래서 이 내비가 가진 지도하고 네. 실제 길이 일치를 안 할 때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길을 못 찾고 계속 빽빽빽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렇죠. 도시부 같은 경우는 GPS와 연관이 되는데요. 도시에는 이제 빌딩이 있잖아요. 빌딩이 거기 이제 이렇게 좁은 골목이 있으면 그렇죠. GPS 신호가 이제 날라오다가 빌딩 벽에 맞아서 꺾여서 이제 GPS 수신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원래 똑바로 와야 될 게 부딪혀서 여러 번 부딪힐 수도 있고 부딪혀서 들어오면은 위성과 수신기의 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좌표를 정확하게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데를 안내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쏭달쏭 궁금증들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도로 교통, 도로 안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또 도시도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교통 환경, 교통 시스템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현재 거의 이제 실현화된 기술이 CITS라는 게 있습니다. C가 협동, 코퍼레이션. 네. I는 지능, T는 교통, S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간에 통신을 계속 해가지고 소통도 빨리 하고 그 안전하게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전방 2km 앞에서 누가 뭔가 사고를 발견하고 그 불을 밟았다. 그러면 그게 뒤로 쭉 밀려와서 정체가 생기고 정체 풀리는데도 오래 걸리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차에서 바로 뒷차로 정보를 줬다. 근데 이제 정보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네. 바로 그 뒤에 있는 모든 차들한테 정보가 여기 급정거했다. 사고가 나서 급정거했다.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급정거했다. 딱 속도를 낮추면 그런 급정거에 의한 그 정체가 안 생깁니다. 괜찮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검지기를 묻어서 신호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검지기라는 게 이제 바닥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럭 지나가고 그러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검지기가. 네. 근데 이제 내 차가 통신으로 신호기에다가 내 위치를 던져줄 수 있다. 네. 그러면 검지기 없이 교차로 오면은 나 왔다. 그러면 거기다 노스기를 딱 줄 수 있죠. 그래서 검지기 없이도 실시간 그 신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래의 어떤 우리 이동에 관한 또는 교통과 도로에 대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역할의 변화입니다. 사람, 차량, 도로가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하는 역할에서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면 그게 뭘까요? 자율주행입니다. 네. 이 역할의 재편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편익은 충돌 없는 세상입니다. 사고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요. 한 전기 자동차 회사의 그 임원이 어떤 컨퍼런스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나요? 이분의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운전자 없이 갈 수 있는 편리한 자동차가 아니라 충돌 없는 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없어지면 충돌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공간으로의 변화입니다. 도로는 선이죠. 어딘가 어디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게 네. 공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차원의 확장입니다. 그 도로 위에서 가는 차원에서 3차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늘로도 날아다니고 지하로도 갑니다. 이 지하로 가는 거는 최근에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인선은 전 구간 지하화하기로 했고요. 경부선도 그 기흥에서 양재 구간을 지하화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의 확장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토부에서 드론 택시를 몇 년 안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까지 현재 발표를 했을 정도로 하늘도
우리가 이동을 하는 어떤 길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확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3차원으로 확장된다고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데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네. UAM이 있는데 네. 김 과장님, 과장님은 과학이랑 썸도 타고 사랑도 하고 뭐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사셨으니까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그러자 김 과장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영어로 UAM, Urban Air Mobility. 그래서 아니,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과라고 영어 잘한다니까요. 땅에서 딱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쫙 왔다 갔다 하는 그 3차원의 어떤 그 새로운 교통수단, 이게 이제 UAM이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1960년대에 나왔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근데 60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를 겪으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볼 수 없을까요?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착륙이 보장이 돼야 돼요. 하늘에 떠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한 착륙이 보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왜 최근에 갑자기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바로 우리 앞에 현실에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 인공지능 발달, 자율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어 기술의 발달 등등 해서 그 착륙에 대한 보장을 하는 기술적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늘을 길로 활용하려면 하늘에 다니는 차들을 우리가 적당히 관제를 해줘야 됩니다. 공항에서는 수백 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처리하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서는 수만 대를 동시에 관제를 해야 돼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젠간 네. 땅으로 내려와서 뭐 자동차로 갈아타든가 배로 갈아타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걸 위한 터미널도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 그러면 건물 같은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비행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 비행체가 오르고 내리올 수 있는 어떤 터미널 같은, 보통 버티포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지상에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네. 앞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우리 시대에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도로 위 안전에 관한 이야기, 그 안에 숨은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보고 뭔가 배워서 미래의 도로교통 과학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제가 해오던 일을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이야기해본 난생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네.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로 교통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과학적 지식 잘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전한 일상 만들 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